26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 이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럼 뭐 집값이 일시적으로 뭐 선거 전후 해가지고 좀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26년 조금 쉬겠지만 결국은 오른다. 뭐 이런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잡겠다. 규제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매물이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출까지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 대출을 안 해주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 실현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기대하시는 것만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세금의 압박이 온다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26년에 집값 하락이 유의미하게 나오기 어렵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부터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 남덕현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주식 DCA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2026년 2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떨고 있다. 대통령의 말에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5년 12월 정도까지만 해도 집값 뭐 못 잡을 거야. 뭐 대통령, 뭐 정부가 뾰족한 수가 있겠어 하던 다주택자분들이나 혹은 뭐 이제 자산가분들이 떨고 있죠.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팔아야 되나? 이거 점점 더 세지나? 세금 더 올리나? 혹시 집값 떨어지나? 이렇게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의 기대와 전망이 엇갈리면서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은 이번 연도에 집값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작년에 예은님하고 같이 25년 부동산 전망을 할 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돼서 강력한 대책,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세금 정책 같은 것만 나온다면 뭐 일시적으로 뭐 한 1년 정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집값이 뭐 3년, 5년 뒤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 전망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3년 말 24년 초부터 전망이 집값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집을 사야 된다는 입장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세금을 늘린다고 하거나 혹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정도 이것도 사실 작년에 저랑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쵸. 다주택자 중과 이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럼 뭐 집값이 일시적으로 뭐 선거 전후 해가지고 좀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26년 조금 쉬겠지만 결국은 오른다. 뭐 이런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의 대책, 그러니까 세금으로 잡겠다. 규제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매물이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출까지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 대출을 안 해주고 많이 올랐잖아요. 중요한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 실현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주택자 중에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26년 글쎄요 선거 때까지 뭐 한 여름 가을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대하시는 것만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도로는. 근데 이제 또 지금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세금의 압박이 온다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에 집값 하락이 유의미하게 나오기 어렵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예전과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이게 질문을 하셨다면 아마 그런 의미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상급지만 오르고 과거처럼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경기도권, 지방으로 특히 이제 번져나가지 않는 그런 걸 보고서 오르는 곳만 오른다라는 의미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의 문제이지 아직 집값이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상승이 한 중반 정도 왔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구조적으로 상급지만 오르는 시장이 왔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라는 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짧아지네. 저는 과거에는 한 20년 동안은 이런 그 서울과 대도시 중심의 집값 상승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한 10년 전으로 짧아졌다가 지금은 5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AI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는 부동산 정책이나 무슨 뭐랄까 뭐 세금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두려워하는 거 지금 AI의 발달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정책은 하나도 저는 네. 그러니까 하나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중이 되게 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인 이슈니까 이거는. 그래서 상승장 때 이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상급지만 오르게 되는 시대가 진짜로 오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때문이 아니고 AI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저는 1년 지날 때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뭐 5년 내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야 뭐 2028년이면은 뭐 우리가 다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도 좀 월가에서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현재 이루어진 걸 보고 봤을 때는 과거보단 좁아졌다. 과거보단 좁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경기도 뭐 용인 지역이라든가 동탄 지역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뭐 파주 운정이라든가 조금 더 가자면 김포라든가 검단 신도시 송도 이런 곳까지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결국엔 올라갈 겁니다. 그 지방 대도시도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제 과거처럼 지난장 21년 문재인 정부 2013년부터 21년까지의 그 8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장처럼 지방의 군소도시까지 올라가는 건 요번부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네. 대도시까지는 오를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양상인가요? 양극화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돈을 버는데 똑같은 배수로 벌더라도 내가 자본이 1,000만 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1,000만 원 샀는데 2배 됐어요. 지금 막 3배 됐어요, 지금. 기분 좋잖아요. 6만 전자 샀는데 20만 전자 됐다. 기분은 좋아. 근데 1,000만 원 샀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고. 그럼 3,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앵커님은 1억을 투자했어. 삼성전자에. 그러면 똑같이 3배가 올랐지만 3억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럼 저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됐죠. 네. 2,000만 원 는 거죠. 네. 앵커님은 1억에서 3억이 됐죠. 그럼 2억이 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지금 차이가 1,000만 원하고 1억의 차이였는데 네. 3,000만 원하고 3억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9천만 원 차이가 2억 7천만 원 차이 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오고 나서 벌써 한 2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은 그냥 어이쿠하고 한 10%만 먹어도 자산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뭐 이렇게 공룡들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의 자산이 80%가 70대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똑같이 굴러가도 점점 자본이 느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소득이 늘거나 투자금이 늘고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살고자 뭉치는 아파트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가격은 이 사람들의 지불 능력은 계속 이 10년 경제 호황이 올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지불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을 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필연인 거야. 필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을 없애고 공산주의 같은 세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국가나 어떤 사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이걸 좀 풀어야 된다. 부자들한테 좀 세금을 걷어서 뭐 기본 소득을 이제 AI가 다 일자리를 뺏어가면 기본 소득을 준다든지 그런 논의가 나오는 맥락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강남과 강부 뭐 지방의 양극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국가 단위의 양극화가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서만 보였잖아요. 한국에서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전 비트코인 좋아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 자산이 지금 흔들리면서 점점 사람들이 원화 자산에서 달러 자산을 기본 디폴트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원화 자산을 한번 바꾼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미국이 만약에 AI 시대에 이 패권을 쥐고서 계속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걸 다 가져간다면 AI 시대는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오픈 챗GPT든 제미나이든 그로기든 한 놈이 먹을 거란 말이죠, 전 세계를. 조금만 줘도 사람은 다 그거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네이버 지금 GPT 쓰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AI가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끝난 나라예요, 지금. 로봇도 그래, 로봇은 좀 있죠. 근데 AI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AI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의 지금 다른 나라들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을 보세요. 하드웨어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 전 세계의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소득의 삶을 살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양극화를 겪고 있죠. 그 나라 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 차례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에는 제조업까지 잘했어. 뭐 정보화 산업까지 잘했어. 반도체까지 잘했어. 근데 AI가 없네. 그럼 AI를 다 가져가는 중국이나 미국 혹은 그거 아마 둘 중 하나 나라가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나라들은 이제 압도적인 부를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넷플릭스 말고도 다른 거 보면 되거든요. 근데 AI 결제할 게 최상의 성능이 딱 한 개, 두 개밖에 없어. 그럼 그 기업은 전 세계 60억 인구의 결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모은 사장님은 얼마나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연봉이나 돈이 엄청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가 지금 한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양극화라는 건 필연이고 당연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속도를 좀 늦추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급격한 변화, AI 일자리에 따른 변화 속에서 탈락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을 자산배 소득을 배분을 잘해서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저도 이 말 하지만 저도 미래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AI 발달해서 기본소득 나눠줄 거다 국가가.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AI가. 그렇죠. 그럼 미국 거잖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인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줄까?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좀 얘기가 좀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점점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나는 30억, 50억, 100억 하는 아파트를 충분히 낼 돈이 있고 심지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집을 바치고 있는 거고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 정책들의 핵심 기조랑 실제 반응, 시장의 반응 어떤가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는 사실 나온 게 시장에서의 반응은 의미 없다. 뭐 그냥 재탕이다. 뭐 우리가 저도 한 5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면서 나왔던 것들의 재탕이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들의 재탕인데 그거보다 사실 못했어요. 그거보다도 못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 정책들이었고 실제 시장 반응은 가격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가격이 지금 강남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시엘 앱을 보고 왔는데 조금 전에 은평구 그 다음에 뭐 노원구 이런 서울 외곽권들에서 한 21년 고점 대비 20% 정도 가격이 하락한 한 2억 정도 떨어진 거래들이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가격이 지금 뭐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외곽이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제 하락한 거래죠. 정고점에 비해서.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이제 중심부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외곽의 가격이 싸니까 사는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 반응은 가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 60평대가 138억인가 실거래를 찍었는데 네, 불과 제가 10년 전에 부동산 투자하던 때에 강남 압구정 현대 100억 간다 하면은 이제 미친놈 소리 듣는 사람이었고 그런 얘기 하셨던 분 몇 분 계세요. 저도 한 20년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거래가 130 몇 억이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60평대지만. 그래서 가격이 이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무섭지 않다. 다만 최근엔 좀 무섭다. 단기적으로 좀 무서워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SNS를 통해서 관련 정책 발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일반 시민인 저도 살짝 무섭거든요. 네. 매수자, 매도자들 반응도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상태일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을 가지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이게 세금으로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어떻게 하자고 막 이 골머리 앓고 계실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시원하게 집값 좀 떨어져가지고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제 경험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 혹은 뭐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전 접근하고 싶진 않고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 얘기고 저는 시청자분들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주택자인 분들은 그럼 이번에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집을 안 사야 되느냐?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세금 정책으로 하반기까지 집값이 좀 흔들린다면 반드시 사셔야 된다고 보고 반대로 다주택자분들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준비된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많이 정리를 이미 다 하셨어요. 이게 예상된 수순이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예은 앵커님이랑 올해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세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예상된 수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두 채 중에 한 채를 작년에 팔았고 세금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인 분들은 체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분들. 가끔가다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뭐 금매로 팔았던 분들은 영끌 다주택자 분들 중에 이제 좀 무리하셨거나 경험이 부족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 많이 올랐던 거 금매 좀 나오는 거 말고는 현재 뉴스갑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 이런 거 맞죠. 그리고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세금 때문에 급매물 나오면서.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로 봐요, 앵커님. 지금 전세가하고 매매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30%대 40% 이하인 지역도 되게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전세 금액, 월세 금액이 올라갈 때까지 매매가가 좀 쉬어가거나 약간 하락해 주는 게 상당히 건강한 조정입니다.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대통령의 발언 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문제 삼는 부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제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시장 투자자 혹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집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얘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님께 이게 대통령님부터 솔선수범을 하셔야 이런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분당에 가지신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선도지구가 돼서 이번 장에 재건축이 잘 될 것 같아요. 굉장한 혜택을 받으면서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퇴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대통령님이 사정상 임기가 끝나면 가셔서 사셔야 되니까 재건축된 뒤에 근데 그런 사정들이 우리 국민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다 보면은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몰이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는 선량하지 않다. 다주택자는 당연히 선량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그럼 지방의 다주택자는 선량하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의 다주택자는 미분양 나는 아파트를 사주는 좋은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지방의 1주택인데 사정상 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 전월세 주시는 분들은 선량한 국민이잖아요. 이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시작됐구나. 강력한 또 규제 정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부류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또 걱정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관들 입을 빌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SNS에 썼잖아요. 그럼 성과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 큰 역효과가 정치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저는 세금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거주하지 않은 1주택 세금 혜택을 박탈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깎아주지 않는 거를 더 뭐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거보다는 그럼 이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집값에 올 거냐가 저는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조금 경험이 있거나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들은 뭐 경제적인 그런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요가 살아 있는데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려칠 수는 있어요. 공급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공급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삼성전자 4만 원일 때 안 사다가 20만 원대는 사잖아요. 5배 올랐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5배가 고평가될 만한 뭔가 더 올라, 여기서 2배 올라가는 거 10배가 올라갈 만한 그 뭔가를 찾았나를 잘 생각해보는데 사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투기 심리는 막을 수가 없고, 김현미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찍어낼 수가 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공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면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집을 내가 필요해서 살기 위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투자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은 전세 가격 이상의 집값을 낸다는 거는, 왜냐면 전세로 살면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월세로 살 수 있는데 이 비싼 가격을 산다는 거는 투자 수요가 들어가 있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두 개예요. 월세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수익률이랑 아니면 한 번씩 크게 올라가지고 하는 매매 차익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사요. 따박따박 월세가 잘 나오고 월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여기 뭐 개발이 되고 입지가 좋아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게 200만 원 1년 뒤에 받을 것 같아 하면은 사요 사람들은. 아니면 월세는 별로 안 오르지만 집값이 뭐 한 번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1억 2억 3억 4억씩 올라가지고 돈 벌 것 같으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게 만들면 투자 수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은 잡히게 돼 있어요. 공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시는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의 집값들 우리 보시면은 가격이 오르나요? 거기 뭐 아파트 짓나요? 안 줘요. 30년 된 낡은 집들이 있어도 집값 안 올라요. 거긴 왜 안 오르죠? 왜 투자를 안 하죠?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간다면, 왜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들이 돈을 벌 것 같다고 느끼고 여기에 사야 된다고 느끼느냐를 따져보면, 근본 원인은 서울 수도권의 일자리가 제일 많고 가장 연봉이 높은 일자리가 많고 앞으로도 여기가 대한민국 인구 축소 시대에 발전할 것 같으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깨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 이전을 세종으로 빨리 해야 돼요. 수도 이전을 서울로 세종으로 하고 행정수도만 옮기는 게 아니고 진짜 세종으로 국회도 가고 대기업들 본사도 가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도 옮겨야 돼요. 그런 식의 전면적인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만 유일하게 시도를 했었죠. 그 근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으로 여기에 계속 이 서울 수도권의 모든 게 몰려가지고 돈을 벌 것 같게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투자를 했더니 세금으로 돈을 못 벌게 막 괴롭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세금으로 시원하게 그냥 보유세만 2% 3% 때려가지고 못 팔게 막 해서 집값 잡자, 이런 분들이 진짜 속 시원하게. 그러면은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부동산에. 그렇죠. 그럼 집값 떨어지겠죠. 이 다음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 다음이. 왜냐면 자기 임기만 보면 되거든. 내 임기 때 떨어져서 좋다 이거야. 혹은 지지자분들로 뭐 집값 떨어져서 좋다 이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관료들을 막 딥스테이트라고 욕하기도 하고 뭐 마피아라고 욕하는 거 다 좋은데, 관료분들은 공무원으로서 20년 30년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정치인들은 5년짜리란 말이에요. 지지자들도 5년짜리예요. 제가 보니까 지지자분들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창원 30년 된 신도시,
그다음에 이 대전에 대전 엑스포 할 때 좋았죠. 그때 대전 정부 청사 근처에 그 낡은 아파트들 어떻게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내 정치인 지지율이나 정권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지고 집이 아무도 안 사는데 세금 때문에 누가 집을 짓고 누가 그걸 분양을 받습니까? 그럼 낡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금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속을 긁어주고 약간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가서 집의 투자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사가 망하고 집을 못 짓고 분양이 안 되고 경제가 안 좋고 재개발 재건축을 못 하고 도시가 낡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 자본으로 그럼 민간 자본 말고 국가 자본으로 한다는 마스터 플랜이 그럼 나와줘야 돼요. 반대로 LH하고 SH가 1, 2신도시 서울의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다 하겠습니다. 상계동, 중계동 30년 된 아파트 다 재건축하겠습니다. 철산주공 아파트 다 재개발 재건축 SH, LH가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몇 조를 쓰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줄 돈으로 그런 예금을 만들겠습니다. 까지 나와줘야지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좀 이렇게 국가 주도로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정도가 나온다면 선거용 혹은 한번 뭐 임기 때 해보는 용도 여태까지 나왔던 그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투자자는 내 집을 가져가는 거고 또 이제 판단에 따라서 요번은 좀 다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많이 오른 거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사셔라. 그런 집은 뭐 전세가 이 실거주 가치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떨어져서 급매물 조금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더 떨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세금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정도 나왔고 뭐 대출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진짜 뭐 보유세 1% 2% 하겠다 매년 그런 거 나오고 종부세를 또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또 낸다고 하면 집값은 더 떨어질 겁니다. 다만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규 공급을 없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물어보신 진짜 초양극화 네. 진짜 초양극화 날 수 있어요. 그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한 달에 뭐 1년에 뭐 1억씩 세금을 내도 나는 1년에 5억 10억씩 연봉을 받아서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쪽만 자본이 모이고 그쪽만 개발이 되거든요. 그쪽만 계속 좋아지거든. 예.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수없이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조금만 공부하신 분한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